주로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소유권이나 가압류 같은 게 되어 있고요. 물구 같은 건 근저당이나 저당권, 전세권 이런 담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을구에 되어 있죠. 돈을 여러분들이 빌리게 되면 여지없이 근저당이 을구에 적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담보권 실현을 위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등기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법률이죠, 법학과 이런 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기초적인 지식은 거기 다 나와 있죠. 이 칸은 뭘까요? 뱅크럽시와 관련된 문제니까 파산과 관련된 문제죠. 파산과 관련된 문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파산과 회생, 개인 회생에 대한 이제 심판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제기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도 부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입장에서 볼 때도 개인이 조금 노력을 한다 그러면, 성의를 보인다 그러면 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보면 여기도 뱅크럽시와 관련된 문제니까 특히 이제 연방 지방법원 쪽으로 되어 있네요. 1992년도 12월 달에 버나드란 레비라는 펜실베니아 리딩에 있는 소위 소매 그 구두 가게네요. 구두 상점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볼런터리 패티션을 했네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 파산 이제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파산 신청을 이제 하겠죠.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파산 신청하게 되면 이제 다 손 들어버리니까 이제 공급책이 있을 거죠. 그죠? 에크미 그죠? 슈 컴퍼니라는 에크미라는 회사의 공급이죠. 구두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이제 결국은 이 레비한테 판매용으로 이제 결국은 문서로 계약을 맺고, 뭐 똑같이 줬겠죠. 이 스탁을 이제 공급한 내용을 이제 구두를 팔고 뭐 정산한 내용이겠죠. 이제 문서로 작성해서 결국은 했는데 결국 뭘까요? 결국은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 또 레비 입장도 뭘까요? 당연하게 그 구두 자체가 뭐 탁송이라는 어떤 그런 계약이었고, 당연하게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든지 그 구두를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공급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팔아가지고 이제 정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의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앵킴의 입장에서 뭘까요? 자, 레크라메이션 패티션이 뭘까요? 돌려달라! 네가 갖고 있는 우리가 공급했던 구두를 돌려달라라는 이제 한마디로 청원을 한 거죠. 당연하게 내가 이제 파산자한테 돌려주죠. 한마디로 배송한, 그죠? 운송한 그 구두를 돌려도, 그죠? 돌려도 달라달라. 리카바니까. 리크라메이션은 그걸 반환해달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그러니까 뭐가 신탁자가 피신탁자 입장에서 뭐 트러스티 입장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죠? 청구 자체를 거부한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이 거래 자체는 뭘까요? 세일이나 혹은 반환. 이런 거래라는 건 판매나 반환 중에 하나다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뭘까요? 한마디로 펜실베니아 그죠? 유니폼 커머셜 코드 유니코에 맞지 않다 이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No compliance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비의 소유에 대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이런
구두 자체는 당연하게 레위의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죠. 레위의 청구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러스티라는 건 지금 뭘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신탁에서, 그죠? 신탁에서 이제 피신탁자에 속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레비라는 사람이 에크메라는 데서 구두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 싸놓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인벤토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파산 그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레비의 채권자들이 이 전체를 결국은 다 어태치먼트 해가지고 압류해서 법으로 압류하는 거죠. 어태치먼트가 압류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리셀 하든지 어떤 환검화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 되겠죠. 에큐메 입장에서 뭐를 이제 인정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제 실제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파이낸싱 스테이트먼트를 다 적었는데 이런 공적 기록에 그죠? 이러한 절차를 다 하지 않았죠. 내가 그 물품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둘 사이의 거래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제 에큐메 입장에서는 실제로 레비가 이제 그 팔고 있는 구두 그죠? 판매점에서 실제로 에큐메가 갖고 있는 이제 그 공급했던 그런 구두가 이제 보관된 거, 또 구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두의 그 판매자가 누구냐, 혹은 또 그런 섹션들이 있고 또 표시도 돼 있고 보관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어떤 섹션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도 보게 되면 이런 상장에 보게 되면 에큐메 상품이다 해가지고 특정 제품을 특정 장소에다가 이렇게 진열해줘. 진열했고 또 사실상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보관도 하고 여기서 이제 커스터머가 여기서 원하면 뒤에 가서 이제 꺼내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똑같이. 이건 상품 보게 되면 결국은 서류 절차상 뭐 이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증거는 뭘까요? 우리 제품을 실제로 그 상점에서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팔고 있다. 그래서 UCC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상품 자체가 우선적으로 재판매 목적으로 위탁자한테 우송된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것을 바탕으로 다시 그 위탁자한테 돌려줄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한다면 그러한 거래 자체는 판매나 그죠? 반환 중에 하나고 그러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어의 채권자한테 청구에 기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바이어의 점유하에 있고 비록 수탁자 자체가 그러한 타이틀을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뭘까요? 이 채권자의 권리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뭘까요? 수탁자 입장에서 뭘까요? 이러한 사항들, 이러한 청구,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제품을 이제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컨사인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러한 그 위탁자의 어떤 채권자로부터 피할 수 있냐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자, 컨사이너니까 탁송자죠. 탁송자의 권리 또 혹은 표시로서 가늠하는 그와 같은
그런 것을 증명하는 현행 법률을 따르는 경우,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A. 이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어떤 표시로서, 우리도 이제 표시법이죠. 광고 표시법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표시라는 게 표시법에 의해서 혹은 위탁자 자체가 일반적으로 채권자로부터 알려진 상황이죠. 실제로 그러한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알고 있다. 세 번째, 이러한 그 담보와 관련된 등기, 한마디로 등록 규정에 맞췄다. 한마디로 뭐 이런 것은 뭐 안전한 거래와 관련된 소위 법조항 제9조 UCC 조항에 따라서 다른 통보, 문서 등, 그죠? 이러한 재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등록한 규정을 따른 경우, 요거는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첫 번에 은행에서 한 것은 요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죠. 정확하게 해당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컨사이너가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한테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입증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법령에 따라서 그 표시법을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하든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 사항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티클 9에 따른 우리가 이러한 그 공식적인 등록이 없었죠. 등록, 그 법적인 등록, 우리가 신고 내용이 없었고, 에크미 입장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결국은 이제, 구두가 이제 지금 진열되어 있는, 그죠? 그, 쉘빙이니까 한마디로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그 섹션에 우리가 한마디로 그 표시를 제시함으로써 상품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에큐메 입장에서 뭘까요? 자기네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라벨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형식으로 이건 에큐메의 제품이다라고 적혀 있겠죠. 하지만 뭘까요? 에큐메 자체가 뭘까요? 자, 입증 못했어. 펜실베니아의 어떤 표시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 법령에 따라서. 이 법령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어떤 법률이죠. 펜실바니아는 그러한 법률이 없다. 법률이 없다. 아티클 9에 의한 어떤 등록이나 그러한 법률이 없다 한다면 에큐메 입장에서 볼까요? 한마디로 입증 책임이 에큐메한테 있죠. 레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채권자한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에큐메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해당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은 입증 책임은 에큐메한테 있다. 돈 한마디로 공급해주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에큐메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또 논쟁하냐면, 자, 이런 표시법이 없는 것이 한마디로 에큐메가 상점에 진열해 판매한 구두의 이 카드 자체가 한마디로 이러한 표시법, UCC한 표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카드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 진열되어 있는 에큐메의 그 카드 자체, 소위 구두에 진열되어 놓여 있는 카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냐면 레비 자체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판매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비의 그 구두점에 납품되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코너에서 에큐메란
제품에 대한 우리가 카드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하게 우리가 표시법에 표시 광고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주장 자체는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일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일리가 있을 수 있었다. 에큐멘 자체가 뭐라고 입증한다 그러면 카드 자체가 실제로 레비 크리드한테 한말 채권자한테 레비 크리드 채권자한테 그러한 사실을 알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그런 카드가 일반적으로 레비 자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그러한 규모의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하지만 카드 자체가 실제로 카드 자체가 뭐죠? 기본적으로 카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채권자한테 다 알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카드 자체가 대부분 보게 되면 카드 자체가 뭐가요? 오히려 레비의 어떤 고객들한테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지 채권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 진열할 때 어떤 무슨 규모의 어떤 라벨 자체 혹은 카드 자체가 채권자가 이 상품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전해주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뭘까 이런 제품에 대한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고객들에게 우리가 만족하고 어텐션을 주고 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채권자들이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따라서 뭘까요? 그 구두 자체가 에큐메의 소관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그죠? 볼 때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에큐메의 입증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뭘까요? 이런 파산법 제544조에 따라서 결국은 이 채권자인 채권자죠. 트러스트니까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자죠. 이 채권자는 결국은 권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파산에 대한 청원에 앞선 채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에큐메의 이런 반환 청구 소송은 결국은 거부됐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섹션 UCC 섹션이라는 건 명백하게 제품을 기본적으로 판매나 반환에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 내용에 따르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이러한 본 케이스에 관련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뭘까요? 기본적으로 물품을 이제 위탁자가 이제 수탁자한테 우리가 물품을 보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명백하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담보 구조가 되려 그러면 결국 파일링 해야 되겠죠. 이 갈 때마다 파일링을 해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근저당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넓게 세워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돈을 대출 받고 갖고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범위 내에서 근저당을. 그러니까 이제 120% 잡는 거죠. 보통 120% 잡고 이제 경매되더라도 이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파일링 안 하고 기본적으로 파일링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제 파산된다든지 손들어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이 보낸 모든 물품 자체는 결국 뭘까요? 이 제3의 그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부당한 이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세 개의 판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자체는 이제 UCC9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은 심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읽고
또 전문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험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이 없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뭘까요? 139페이지인가요? 139페이지 레지널드 모간 케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뭘까요? 이것도 재밌는 케이스네요. 재밌는 케이스 같아요. 또 프랭클린 도메스틱 릴레이션 오니까 한마디로 가족법과 관련된 문제니까 재산과 관련된 문제네요. 특히 이제 이혼과 관련된 문제고 이혼하게 되면 결국 재산 분할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선생.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이 선생께서 배우지 않았던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꼭 우리가 통과해야 될, 통과죠? 관문이죠? 그러니까, 용어도 배울 겸, 또 안에서 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눈여겨보면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건 꼭 내가 다 이해한다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이해 못하더라도 일단 한번 하시고 되면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이광희 선생 같은 경우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판례를 3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시간 내서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139쪽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